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들 챗GPT 사용하시죠? 아니요? 그럼 네. 퍼플레티스를 뭐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하던 2020년도만 해도 이제 과제할 때 다들 구글링하면 가셨잖아요, 그죠? 네, 챗GPT한테 막 데이터 넣으면서 머신러닝 기법 이거 해봐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이렇게 한 뭐 4년, 5년 안에 이렇게 빨리 가능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연어 처리,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스의 되게 드라마틱한 발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는 크게 AI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AI의 하위 분야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딥러닝의 거의 모든 작업이 자연어 처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문장 분류, 기계 번역, 챗봇, 문서 요약 등 저희가 챗GPT랑 퍼플렉시티에서 맨날 매일매일 쓰고 있는 기능들이 다 이렇게 이 자연어 처리 덕분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컴퓨터 비전이랑도 이렇게 조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비전이 컴퓨터한테 눈을 달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은 있는데 입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이게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한테 입을 달아줌으로써, 입과 귀를 달아줌으로써 이렇게 본 거를 다시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장벽을 허물어주는 게 이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논문 리딩방의 논문 세션 외에 이 자유 세션에서 제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트랜스포머 모델을 공부하고 논문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아예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도 기초부터 다 잡고 넘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의 플로우,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이미지가 살짝 깨지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50년대에서 80년도 이렇게 발전 속도가 느리지만 2010년대 중반 이렇게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챗GPT 모델이 이렇게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새로운 모델이 나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자연어 처리의 처음은 룰 베이스드 NLP, 규칙 기반의 자연어 처리입니다. 챗GPT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가 1966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MIT에 있는 어떤 한 박사가 2년 동안 직접 문법이나 단어 사전 등을 코딩해가지고 규칙 기반의 챗봇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규칙 기반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되게 실제 챗봇처럼 잘 작용을 하지만 좀만 특수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얘가 대답을 아마 못하겠죠. 이처럼 규칙 기반의 자연어 처리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언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패턴을 찾는 스태티스티컬 NLP가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전공이랑 맞는 되게 빅데이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콜퍼스 여기 써있는 말뭉치의 분포를 계산하고 코오커런스가 단어 간의 공동 출현 확률, 그러니까 만약에 석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뒤에 하은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런 게 코오커런스고, 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단어 간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문장을 모델링한 식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n-1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n그램이나 단어의 준호도를 문서 전체에서 빈도 그리고 희소성으로 평가하는 TF, IDF 기법이나 또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등이 이 시기에 등장한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단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확률 변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네. 확률 변수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럼 확률이 다 엄청 작은 거 아니에요? 엄청 작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통계 기반의 자연어 처리도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말뭉치에서 등장하는 확률 같은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단어 간의 순서, 문맥의 정보나 복잡한 패턴을 잘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도록 시킵니다. 이전처럼 처음 MIT 그 박사가 다 하나하나 문법을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사람이 규칙을 코딩하지 않고 피처를 추출해서 이 기계학습하는 모델에 넣으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꽤나 높은 성능의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즈음에 시퀀스 형태의 문장을 다루는 RNN, 순환 신경망 구조가 발전을 하면서 자연어 처리에도 딥러닝이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워드 임베딩인데요. 제가 워드 임베딩을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아직 일단 그림을 하나 가져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원 공간에 축이 하늘, 날개, 그리고 엔진이라 한다면은 헬리콥터와 드론과 로켓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두 하늘을 날아다니고 엔진이 있죠. 근데 조금 더 엔진의 비중이 큰 게 로켓. 왜냐면 로켓은 엔진이 엄청 크고, 그리고 헬리콥터는 조금 엔진이 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각 축에 얼마나 더 가깝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벡터 공간에 탁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정수 인코딩을 할 때보다 단어 간의 유사도를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워드 임베딩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월드 투 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고 이따가 유동남 씨가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킹 빼기 맨 플러스 워먼을 하면 뭐가 될까요? 킹워.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넣은 거니까 여왕, 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규칙 기반 언어 모델들에서는 이런 게 안 됐는데 단어를 벡터 공간에 넣어놨다 보니까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나 어텐션도 이 시기에 등장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책의 14장쯤에 나오거든요. 제가 2주나 3주 뒤쯤에 아마 발표를 할 건데 이번에 유동남 씨가 이거를 아마 잘 준비했으니까 자세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기점으로 딥러닝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전학습 기반의 자연어 처리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2014년부터 시작한 기존의 딥러닝 기반 모델들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RNN 계열 모델은 순차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느리고 또 장기적으로 기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문맥의 반영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차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병렬 연산에 어려움도 있었죠. 이를 해결한 게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모델이고 또 BERT, GPT, T5, BART 등의 되게 다양한 모델들도 이 시기에 공개됩니다. 이 친구들은 다 논문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나하나 논문 리뷰 시간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그림 많이 본 적 있으시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하는 분석가라면 응당 다 알고 있어야 하는 플로우인데 이번 시간에는 자연어 처리에서 데이터 전체를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큰화, 토크니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크롤링 등을 통해 얻어낸 말뭉치가 있을 거예요. 이 말뭉치가 적절하게 전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컴퓨터는 이 말뭉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토큰화와 정제 그리고 정규화까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토큰화는 주어진 콜퍼스를 토큰으로, 말뭉치를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인데 지금 예시에서는 이 단위가 단어이기 때문에 월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지만 꼭 단어가 단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 구 그리고 문자열 이런 것들이 토크니제이션의 단위가 될 수 있겠죠. 보시면 This is 볶음밥의 큰 따옴표나 점 이게 구두점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크나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구두점을 제외해도 되는 것일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 예시에서는 저 don't라는 게 있죠. 근데 don't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do랑 not이랑 나눠져야 될지 아니면은 don't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돼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크나이저에 따라서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구두점이 포함되어 있는 mile per hour, 그 박사 이런 것들은 구두점이 같이 있어야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리미리 규칙을 정해놓고 토크나이저를 만들어놓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올드 토크나이저라고 할 수 있는 게 펜 트리뱅크 토크나이저입니다. 트리 모양으로 생겨서 펜 트리뱅크 토크나이저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드 토크나이저의 표본이고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등장하기 전에 자주 사용되었던 토크나이저입니다. 신조어도 되게 자주 나오고 또 굉장히 희소성 있는 단어들은 이런 토크나이저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올드 토크나이저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나온 모던 토크나이저, 최근에 이제 이런 모던 토크나이저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GPT-2 모델을 만들 때 쓰인 바이트 페어 인코딩 토크나이저입니다. 이 토크나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현재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브워드 토크나이저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워드 토크나이저가 아니고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냐 이거를 살펴보면은 스텝 0에서 이렇게 스텝 0에서 단어끼리 나눠진 게 아니라 알파벳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스텝 1으로 넘어가면서 자주 등장하는, 자주 붙어있는 E랑 S가 자주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요. 그리고 다음 스텝 2에서는 이게 순서가 살짝 잘못되긴 했는데 원래 L로 W가 먼저 묶여야 되는데 자주 등장하는 애들끼리 묶이게 되죠. 이 과정을 사용자가 정해놓은 특정 횟수나 아니면 단어 길이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은 꼭 하나의 단어로 토큰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와이리스트 보면 저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신조어가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그 올드 토크나이저가 처리하지 못하던 토큰화를 여기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어에서의 토큰화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국어의 토큰화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영어와 다르게 이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의미와 문법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있다 이게 이에다가 쌍시옷다가 붙는 건데 뭐 있었다가 될 수도 있고 있는 중이다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이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 한국어 토큰화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 쓴 책에서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어보다. 왜냐하면 딱 보시면은 왼쪽 거는 잘 읽히는데 오른쪽 거는 약간 안 읽히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어도 이렇게 잘 읽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경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추가로 토큰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품사 태깅입니다. 플라이는 동사로 쓰이면 날다지만 명사로 쓰이면 팔이죠. 그리고 못은 명사로 쓰이면 망치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고정하는 뾰족한 것. 하지만 이렇게 부정문에 뭐 김석범은 연애를 못한다 이렇게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품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품사 태깅을 통해 품사를 고려해줘야 합니다. 토큰화를 했다면은 이제 클리닝, 정제와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클리닝은 말뭉치로부터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이고 노멀라이제이션은 하나의 뜻을 가진 단어도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뜻을 가진 USA가 USA 아니면 U.S.A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개수를 줄여주면서 차원을 줄여주는 게 정규화입니다.
클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용어를 제거하는 건데, 불용어가 어떤 걸 뜻하냐면 그 말명치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사실 분석을 할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애들을 불용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R에서 스탑 월드 잉글리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뭐 I, me, my, myself 이런 애들이 불용어라고 출력이 되는데, 근데 얘네들 불용어라서 보통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꼭 불용어를 제거할 때 I, me, my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ombination of you and me 이런 문장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me가 불용어였지만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서는 me가 너와 나의 콤비네이션이라는 되게 중요한 문맥의 하나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어로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규어인데요. 정규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이 다른 아이들을 같은 단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것이나 이렇게 표기가 다른 애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로 통일한 이 US를 소문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문자 US가 된다면 우리를 뜻하는 us랑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외 처리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정규어의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간 추출, 스테밍과 표제어 추출, 레마타이제이션입니다. 어간 추출은 단순히 그냥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어미를 자르고 뭐 예를 들면 y가 등장하면 얘를 i로 바꿔라 이런 것들이 어간 추출인데,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예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전에 없는 very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제어 추출은 단어들로부터 표제어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표제어란 각종 변형들의 원본, 이 비동사가 be, are, is 이렇게 변환을 하잖아요. 얘네들의 원본인 be를 찾고 찾는 게 lemmatization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의 표제어 추출 말고 한국에서 표제어 추출을 할 때는 아까 형태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형태학적 파심을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간과 그리고 혼자서 자립하지 못한 의존 형태소인 단어의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접사 이런 애들을 구분하는 파싱 작업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토크나와 정제 그리고 정교화를 진행하였다면은 왼쪽의 말뭉치에서 좀 깔끔해진 이렇게 단어 사전을 의미하는 보캐뷸러리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저 빅데이터 첫 번째 줄에 있는 빅데이터가 소문자가 되었고, 또 구두점도 제거되었고, 뭐 디벨로핑 이런 단어들이 표제어 추출을 통해서 디벨롭 기본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분명 많이 깔끔해지긴 했죠. 근데 여전히 기계는 이 단어 사전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단어 사전을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정수 인코딩입니다. 그러면 모델이 숫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정수 인코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두 번째 줄에 메이저과 빅데이터가 이게 위에랑 겹치잖아요. 단순히 그냥 첫 번째 전체 단어 사전에서 겹치는 애들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매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맞춰보세요. 바로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패딩입니다. 추울 때 입는 그 패딩 아니고요. 입력 시퀀스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짧은 문장에 0을 추가하는 작업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0을 추가할 필요는 없고 0을 넣으면 제로 패딩이라 하고, 뭐 만약에 단어 개수가 21인데 그거에 플러스 1을 한 22를 넣고 싶다. 그럼 또 다른 패딩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0을 많이 쓰고요. 단어 사전에서 정수 인코딩을 할 때 제가 1부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0을 패딩 전용으로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PAD, 대문자 PAD라고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추후의 모델에서는 마스크를 통해 이 0을 제외시키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말뭉치였던 애들을 정수 인코딩과 패딩을 통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숫자들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 2가 메이저고 1이 수호인데 뭐 1이 숫자가 더 작다고 해서 수호라는 단어가 메이저보다 의미가 더 적냐 이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이 모델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여기서는 정수를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빅데이터가 정수 인코딩을 거쳐서는 3이라고 표현됐지만 원합 인코딩 다들 들어보셨나요? 그 변수 여러 개 있으면은 뭐 0001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 개수가 21개니까 총 벡터 차원 22차원으로 두고 그 데이터의 순서에 해당하는 곱만 인덱스만 1로 두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컬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컬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가 방금은 되게 짧은 말뭉치기 때문에 22차원이었지만 되게 큰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막 5,000차원, 막 5만 차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차원 문제도 발생하고 또 발생하는 문제가 이 빅데이터, 동남, 속보면 3개의 벡터가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랑 동남의 거리랑 동남의 속보면 거리랑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하면 데이터랑 동남이 더 컸고. 아니죠. 차원이니까 만약에 3차원이라 생각하면은 010, 001, 100 이렇게 두 개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같아요. 사실 의미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동남과 속보의 거리가 더 가까운데 현실에서는 이 기계는 이렇게 세 개의 거리가 같다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이 차원적인 문제와 이 단어 간 유사도를 알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까 제가 뭐 로켓, 드론, 헬리콥터 이 설명했던 워드 인베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카운트 기반의 벡터와 방법에는 잠재 의미 분석, HAR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중에 글로브, 월드 투 백 이런 다양한 벡터와 방법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워드 인베딩 파트를 제가 공부하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연어 처리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죠? 근데 궁금한 게 네. 이제 원합 인코딩을 해도 예. 그 1이 들어간 것 자체에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 인코딩과 원한 인코딩은 아직 단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지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원한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벡터로 바꿔주기 위한 실제로 원한 인코딩이 쓰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워드 인베딩이 쓰여요.